남북 통일은 왜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을 그래도 했던 나라들이 한 세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우리는 어느 쪽이 그래도 적합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 남북 통일과 냉전 종식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평화대사님들 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그런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해오셨던 문선명 총재님의 그런 통일운동은 어떤 것이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일은 다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지향하는 통일 국가의 모델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대통령도 그냥 뭐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댓글에다가 뭐라고 막 이렇게 욕도 하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도 이거는 정치범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뭘 할 때 보면 북한 사람들은 이런 손을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 못해요. 그게 습관이 안 된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그 평양 가가지고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때 사진을 찍으면 다 조사를 합니다. 사진 내용을 다 검색하는데 그 사진 중에 찍다가 실수로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좀 잘려 있다거나 한쪽 부분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건 다 지워야 돼요. 완벽하게 제대로 찍은 것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나라의 이 생각하고 또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혈연적인 분단선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분단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저 북한 정권이 양보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그냥 공산주의로 갖게 한다면 모를까 합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내놔야 되는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자식에게도 안 주는 거잖아요. 갖고 있을 때는. 그런데 그거를 체제가 다른 체제에게 갖다 바칠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연방제로 서로 합의해서 통일한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문제는 남북끼리도 안 되는데 이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도 지금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앞에 보면 뭐 미국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있을 것이고 뭐 러시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군사강국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몇 개 안 되는 나라 이 중에 한국이 6인데도 여기에서 힘을 못 써요. 워낙 초강대국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차라리 핵을 갖는 게 낫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싫은 거예요. 왜? 북한이 그래도 막아주고 있는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이걸 지금 북한이 그래도 막아주니까 그냥 걱정 없이 지내는데 탈북자들만 이제 돌려보내고 뭐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한미연합군이 바로 그 긴 국경을 중국이 접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갖는 걸 용인하지 차라리 핵 용인이 낫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더 중국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이러니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이 북한의 50배가 크다는 겁니다. 50배. 근데 인구가 거의 2배잖아요. 우리 5천만이고 거기 뭐 2,500만인지 400만인지 실제는 2천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인구도 국력이기 때문에 북한은 인구 수를 속입니다. 왜 속이느냐? 식량을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의 농작지가 얼마큼 되고 어느 정도가 재배가 될 것이고 인구는 얼마면 식량이 어느 정도 부족하겠구나. 근데 이걸 세계 식량기구로부터 북한은 매년 엄청난 양의 식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세계 식량기구는 그런 걸 지원해야 또 자기들이 존재할 목적이 있고 또 자금도 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서로 윈윈하는 이상한 구조예요. 그런데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북한은. 인구가 원래보다도 100만이든 200만 명이든 더 많은 것처럼 포장해서 보고해야 아, 지금 300만이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 세계 식량기구는 쌀을 300만 부족하니까 보내지. 그런데 실제로는 식량 그 인구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경제력이 크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지금 대한민국의 여권 가지면 19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서 이 대한민국 여권은 돈이에요.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돈 떨어져가지고 자기 여권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잊어버리는 것으로 하고. 왜냐면 한국 여권을 가지면 그 어떻게 조금만 조작하면 얼굴 사진 살짝 바꿔가지고 뭘 하면 그거 갖고 많은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여권이 분실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 위조하는 세계에서는 600만 원씩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190개 국가를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고 잘 산다고 해서 여기 비자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낮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와도 우리가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가 190개국입니다. 북한은 한 30몇 개국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그래요.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소말리아 이런 나라보다 바로 윗단계에 있으니까 사실상 북한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버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만약에 자신들을 위협하면 우리 남한을 완전히 서로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까지도 협박하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테스트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면 미국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미국인에 상당히 죽일 수 있어. 이런 어떤 협박을 하려면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은 이거는 핵무기 없는 나라니까 미국만 없으면 미국만 나가면 한국은 정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나마 주한미군이 딱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아들이 이제 한 15일 정도 전에 군대에서 마치고 왔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는 걸 요즘 이렇게 들어보고 분위기를 보면 야,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싸우면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우리가 통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베트남은 공산화 통일이 됐습니다. 그걸 다 지켜보셨어요. 그죠? 1973년에 미국은 계속 이게 전쟁이 오래 가니까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한국 국민들도 어머니들도
내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죽어간다면 그거를 좋아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럼 미국 부모는 안 그럴까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몇 년, 5년, 6년 계속 길어지니까 미국 내에서 왜 우리의 아까운 자식들이 왜 베트남 가서 맨날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더군다나 그 남베트남 국민들이 싸울 의지도 없어. 네.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데 거기 가서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펴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키신저가 주도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평화협정을 맺는데 미국과 남베트남, 북월맹 그리고 남베트남 안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베트콩, 인민해방전선, 그 베트콩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모여서 합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많은 나라들, 아주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 외교부 장관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다 지켜보고 있고 이거 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나가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월맹은 기습남침을 했죠. 그리고 공산화됐습니다. 40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람이 숙청당했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일단 다 숙청.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교인 숙청. 그 다음에 북베트남을 지지하면서 같이 응원해줬던 그 소위 시위 주동 세력들도 제거가 됐습니다. 왜? 그런 세력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이 통일된 공산 베트남을 반대하는 또 그런 세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탈출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베트남이 엄청난 고생을 치른 뒤에 선택한 것은 뭡니까? 시장경제로 갔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하고 미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살아나서 지금 베트남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미 그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지금 G7이 소위 말해서 서방 선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G7 회의에 특별 초청을 했잖아요. 왜? 실제로는 한국의 지금 경제가 G7 내 이태리나 이런 나라를 지금 거의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 선진국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국을 껴주질 않는 겁니다. 한국은 서방 선진국으로 보진 않는 거예요. 동양의 선진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통일을 해가지고 다시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결국은 시장 경제로 가야만 먹고 사는 나라로 가는 이런 반복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길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이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멘이라고 하는 중동의 북쪽은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이 남쪽은 사회주의 체제예요. 근데 국경에서 1980년대 유전이 발견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석유가 발견됐으니까 이게 국경지대에 발생하니까 이게 서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지? 그러니까 그때 마침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막 통일이 되는 그런 막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야 우리도 빨리 통일하자. 그래서 연방제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래도 국력이 더 강했던 북베트남의 사회가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는 남베트남에서 국방장관은 북베트남에서 참모총장은 남베트남 국회의원도 대충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통일이 될까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이 돼요? 결국은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무력 전쟁을 해가지고 국력이 셌던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그거 수용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남북 예멘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 난민 들어보셨죠? 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다는데 뭐 좀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아직도 난민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까딱 소위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고 체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인들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방제로 통일하면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소위 북한이 말하는 고려 민주 연방제 공화국은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가 되자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들이 먼저 정했어요.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고 이름 정해놓고, 그런데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니까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자 이겁니다. 통일은 하되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체제로 일단 좀 나눠서 지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외교권과 국방권은 중앙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것들은 지역정부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 그럼 주한미군 철수된 다음에 통일을 했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연방체제를 가면 100% 전쟁 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또 희생을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참고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맞는 통일이 바로 독일의 통일이었어요. 독일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독일을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1987년이었는데 갈 때 전 비행기 그때 처음 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뭐 사우디를 거치고 뭐 어디를 거치고 이렇게 가는데 이 베를린이라는 데가 독일이 있으면 위쪽에 동독 땅이 있고 아래쪽에가 서독입니다. 동독이 서독보다 영토가 작아요. 근데 베를린은 동독 땅 안에 있어요. 거기를 갈라놓은 거예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그러니까 독일 비행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동독 땅을 거쳐서 베를린에 들어가야 되니까 비행기가 못 가요. 그래서 중립국 스위스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이런 거구나, 분단 구조가. 근데 들어가서 나올 때는 충격받았어요. 서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려면 동독 땅을 거쳐야 되잖아요. 버스로 가려면. 근데 버스로 가는데 국경이 딱 나타났는데 동독 군인이 딱 올라와서 여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하고 들고 얼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고 문제 없군요. 가라 그래요. 그럼 동독 땅을 거쳐서 지나가가지고 서독 땅을 들어가면 차가 달라요. 동독 땅은 동독에 다니는 차는 막 정말 다 털털털털 걸고 다는데 서독 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아우토반이에요. 속도 제한이 없는. 뭐 150km를 달려, 190km를 달려, 200km를 달리나 독일의 그때도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정말 가서 충격받았던 게 첫 번째는 바나나 값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바나나는 씹어먹는 거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고 바나나는 이렇게 빨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에 500원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독일에 갔더니 2,500원에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트에 가면 한 덩어리씩 사지 하나씩은 안 사잖아요. 이거 한 5,000원, 뭐 4,000원이면 한 덩어리 사죠. 근데 가서 한국 애들이 그때 독일에서 대회가 있어서 저도 대표로 갔는데 바나나가 너무 싸니까 바나나 한 덩이 사놓고 아침도 바나나, 점심도 바나나, 저녁도 바나나, 계속 바나나만 먹는데 아침에 이제 산책한다고 갔어요. 나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멋있는 트럭이 하나, 그때 한국에서 그렇게 큰 트럭을 못 봤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세상에 그 트럭에 벤츠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벤츠마크. 벤츠마크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타는 이런 작아요. 그 세단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제가 그 대통령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외국의 정상들이 오면은 그 지나가는 길목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의 가봉의 봉고 대통령인지 봉고의 가봉 대통령인지 아무튼 그런 분들 오면 막 나가서 흔들면 그런 차가 지나갔잖아요. 깜짝새. 근데 세상에 그게 트럭에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트럭이야? 그리고 가까이 봤어요. 근데 세상에 쓰레기차예요. 그 트럭이 쓰레기차예요. 너무 충격받고 있는데 그 앞에 파란색 스포츠카 같은 게 딱 하나 서더니 거기서 차에서 내린 선글라스 낀 그 독일 남자가 그 차를 세워놓더니 이 트럭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뭐지? 그러니까 독일이 이미 그때도 그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차가 운전하는 그 사람도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였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느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의 동서독은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서독 텔레비를 동독 국민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개방을 했어요. 동독 사람도 서독 텔레비를 보듯이 서독 사람도 동독 텔레비를 봅니다. 근데 동독 TV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도 동독 TV를 안 보고 서독 TV를 보고 서독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서독 주민들은 자기 가족이 동독 땅에 있으면 갈 수가 있었어요. 친지방을. 그러니까 동서독은 자기들이 싸우고 치열하게 해서 벽을 세운 게 아니라 소련 군대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 감정은 없습니다. 네. 동서독 국민이 적대적 감정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됐으니까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라고 하는 교회가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모태가 된 거예요. 서독은 그 동독에 있는 교회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많은 그 인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봉수되고 교회가 있고 뭐 있대는데 하나씩 있대는데 그럼 다 가짜죠. 네. 목사님도 다 노동당 당원이고 스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하면 죽어요. 진짜 신앙을 하면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 정권을 지금 중국이 철저하게 지지해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다 조이는 것 같지만 북한 정권이 흔들릴 것 같으면 또 바로 돌아서 또 다 갖다 주잖아요. 소련이 독일이 통일될 때는 소련이 베를린 장벽 붕괴를 막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 땅에 소련 군대가 30만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럼 고르바초프가 야 저거 다시 막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막혀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걸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됐죠. 중국은 과연 그런 독일, 소련이 그때 했던 것 같은 지금 행동을 할까요? 안 합니다. 중국은 차라리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이 핵 갖고 있어서 미국과 그냥 계속 싸움질하면서 미국 신경질 건드리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걸 바라지 북한 정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북한 정권이 이 소위 말해서 백두 혈독, 네? 이 자기네들만이 왕조 국가를 계속 유지해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인민을 위한다면 핵무기 개발하면 안 돼요. 네? 북한
북한도 베트남처럼 경제 개발을 해야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하나 만들래도 많은 그 첨단 제품들은 다 사와야 되잖아요. 달러로. 그죠? 그거 안 하고 진짜로 경제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와 같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양옆에 바다입니다. 아래도 바다예요. 그러면 위에는 육지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아예 길도 없어요. 네.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섬 중에 섬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6위, 7위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잖아요. 해상을 통해서 무역하고 했는데도. 근데 북한은 위에 보세요. 14억 인구가 있어요. 14억 시장이 도로로 기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2억 5천에 러시아 땅 연결돼 있어요.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기차로. 물류를 육성으로 다 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하 자원이 없습니까? 있어요. 대한민국보다 지하 자원은 더 많습니다. 히토류도 있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못 살까요? 못 살라고 빌어도 못 살 수 없는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바닷길은 대한민국처럼 다 열려 있잖아요. 양옆에 동해서에 다 열려 있잖아요. 밑으로 안 가면 어때요? 그냥 바닷길 가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륙, 15억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중국과 소련만 해도 그렇고 유럽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못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 두 번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내가 잘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데 그냥 당에서 좀 힘 있고 이런 세력들만 어디로 자기들이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냥 너는 저기 농장 어디 농장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두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 내, 북한 내에도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우리 화교 있죠. 대한민국의 화교가 한 1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저 인천에 차이나타운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왔는데 화교가 1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조교라고 합니다. 조교라 화교라고 조교는 똑같이 한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한때 이 화교들에게 국적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택하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하든 선택하도록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네? 조선인민공화국. 왜? 그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택하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도 갈 길을 막은 거예요. 그때 중화인민공화국을 못 살아도 중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소위 장사를 하잖아요.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좀 몇 시간만 가면 심양인데 그 심양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뭐 기차 타가지고 들어오면 6배가 뛰는데 조교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경제의 소위 돈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자본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속칭. 개혁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두 가지를 풀었어요. 북한이 중국이 지금 인터넷 자유 있습니까? 막아버리면 끝 아니에요? 지금 집사 결세 자유가 있습니까?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홍콩 보세요. 영국이 뭐랄까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좋았던 홍콩 지금 다 잡아가잖아요. 언론도 다 지금 폐지하고. 그 중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국이 두 가지는 허용했습니다. 뭡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네? 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풀었는데도 저 중국이 지금 G2니 뭐니 이래가면서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2050년에는 우리가 미국 누르겠다고. 북한도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만 풀면 못 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남한 사람만 잘 사는 DNA가 있고 북한 사람은 없을까요? 대부분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는 북한 출신들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탈북민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 많아요. 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왜 막을까요? 왜 허용 못할까요? 왜? 사람이 돌아다니면 정보가 다니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니까. 권력을 놓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 쥐고 그걸 가져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베트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국제 결혼까지 허용해 준 거예요. 베트남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가보셨어요? 베트남 가보셨어요? 네. 그냥 그 찌푸인가요? 뭐 그런 타고 막 다니면 얼마나 잘 살아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도 그렇습니다. 다 그거를 허용한 나라들은 잘 살아요. 북한이 만약에 그런 중국처럼 개혁 개방이 아니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만은 풀어놨더라도 북한 저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그걸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안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못 삽니다.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우리만 백두혈통이고 우리만 지배자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뭐냐면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 이겁니다. 인간만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동물은 없어 이겁니다. 그런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휘되려면 세상에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수령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수령을 떼어 닮은 누구예요? 자식한테. 가장 떼어 닮은 지도자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또 누구예요? 그의 손자. 그럼 김정은은 이제 내 대에서 끝내고 이제 북한은 세습 안 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김정은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예? 지금 자식이 아들이 있답니다. 지금 10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럼 김정은의 목적은 내가 지금 빨리 기반을 확보하게 해서 이 자식에게 또 권력을 세습해서 할아버지가 남긴 이 나라를 아버지가 지킨 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또 자식에게 물려줘야 이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저 나라가. 네? 그렇지만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소련 아니에요. 공산주의 종주국. 이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에 국제연구소가 세계정치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0년에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아마 북한은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북한이 개혁 개방의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질 않아요. 하질 못해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요. 왜? 체제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경제난이 가중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측했냐면 당과 군의 권력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시까지죠? 몇 시까지죠? 7시. 걱정했어요. 저 15분 남은 줄 알고. 네.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제거당했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양봉미 겉으로는 섬기는 자만 뒤에는 뭐를
혁명을 꿈꾸고 있었고 뭐 음탕하고 여자들을 뭐 하고 뭐 별것 다 갖다가 붙였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 원래 북한은 군대가 알아서 무역을 해요. 우리는 경제기획원이 있어서 뭐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재경부에서 예산을 짜고 그 국회에서 이제 또 올려서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 배분하잖아요. 전체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조직적으로 이걸 통제하면서 가는 건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은 당대로 무역회사가 있고 당은 당대로 경제를 꾸려가는 거고 군은 군대로 가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이 최고 지도자들만 담당하는 그 파트가 노동당 38호씩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고발하지 마시고 노동당 38호실 사람들과 만나서 협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일 그룹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문 총재님이 허락 안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노동당 38호실에 힘이 세니까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외환 들어오는 건 다 김정은에게 갑니다. 근데 군대는 군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당은 당대로 해서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속된 사람들은. 그러면 당과 군 중에 누가 힘이 셀까요? 당과 군 중에 그동안. 군이 세죠, 군이. 군이 셌단 말이에요, 김정일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군이 아니라 당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군대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왜? 석탄이나 이런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석탄, 광산, 수산 이거 제일 큰 덩어리를 다 군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수산물 팔 수 있어요? 대북 제재에 맡겨갖고 못 팝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은 생선 잘 먹겠죠. 왜? 외국으로 배 실어서 나가면 그 배를 잡아요. 대북 제재가 북한 배라고 생각되는 배는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그러니까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 GPS를 끄고 몰래 갔다가 또 잡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광석이나 이런 광산으로 중국에다 빨리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막혔잖아요. 그러면 120만인지 150만인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북한 군대 숫자로 솔직히. 근데 그 군대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까? 물만 먹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으니까 영양실조 걸린 병사는 집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요즘 데려가서 좀 치료하든지 먹을 걸 좀 보내달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대 군부도 뭔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영역에서 이걸 해요. 근데 당이 가지고 있는 걸 줄까요? 당과 군의 권력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장성택은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성택이 별 4개를 딱 달았어요. 군복 입고. 김경희도 별 4개 달고 장군으로 딱 해서 보니까 자기가 군까지 완전 장악한 거예요. 리용호를 자기의 측근 리용호를 참모총장에 딱 세워놓고 완전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다 보니까 김정은의 입장은 그때는 장성택이 나라의 후견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의 경제권도 다 쥐고 있었는데 국방위 부위원장 딱 달고 김정은은 어리버리하고 지금 다 군의 권력도 다 쥐고 군의 경제권까지 장성택이 다 쥐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당이나 군의 이런 세력들이. 그래서 장성택을 제거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과 군의 권력 다툼에 장성택이 승리합니다. 한수 놓친 거예요. 먼저 쳤어야 되는데 그 당과 군의 권력 다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아니 먹고 살 게 없으면 서로 그래 우리는 다 굶어 죽을 테니까 당은 챙겨라 이러겠어요? 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통치 자금을 많이 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적당하게 식량도 사오고 뭐 하면서 이걸 조율해 줄 수 있으면 해결되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대북 제재가 지금 1년 가고 2년 가고 막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러시아의 국책연구소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체제 붕괴가 가속화되면 최고 권력자가 실권할 가능성이 있고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그 군부가 권력을 잡아도 국가를 끌어갈 만한 경제적인 비전이나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 중국으로 붙든지 동북 4성처럼 지금 동북 3성이 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땅 아니에요? 거기 우리 조선족들이 다 살고 그게 다 중국 지금 3성으로 중국이 끌어안아 버린 거잖아요. 북한도 차라리 중국에 의탁해서 뭐 생존할 수 있도록 동북 4성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러시아의 예측은 그게 아니라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언제? 2030년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무슨 국책연구소의 얘기가 아니고 러시아의 국책연구소의 발표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틴에게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한국과 이 시베리아를 개발하고 극동아시아를 개발하는 것을 한국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중국 사람이 가는 나라에는 다 차이나타운이 생겨요. 그죠? 내가 가서 뭐가 있으면 중국 사람 또 불러오고 해서 완전히 자기 땅을 만듭니다. 근데 중국이 그게 무서워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잘 되면 다 안 불러들여요. 그냥 조용히 우리나라 잘 살자.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타운을 만들고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5억인지 14억인지 되는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의 극동 개발을 중국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 땅은 중국 땅이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차라리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북한이 언제 망할지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진짜 나중에 남남처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몽골의 차이아 엘백 도로지 대통령은 2013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면은 대부분의 나라에 가면 제일 좋은 대학에 가서 연설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명예 박사학위 탁 해갖고 이제 하나 찍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이런 거 좀 하나 찍고 또 그것도 자기의 자랑이 그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도 갔는데 이분이 강연이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북한에서 이분이 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과 시장경제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온 거예요. 연설에. 이분이 그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는 말을 이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장님.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았죠. 네. 뭐 이제 2대1입니다. 50% 확률. 안 했을 것 같다.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 큰 충격을 줬어요.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얘기는 안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얘기를 보세요. 이게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여기 사진 있고 증명 맞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폭정, 어떠한 포괄적 정권, 폭정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이야, 엄청난 일이에요.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고
자유는 사람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가 수령님이 아니고 주체 사상이 아니고 자유가, 이건 충격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북한은 인간의 특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냥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고 딱 단서를 달았어요. 뭐야? 뛰어난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이게 발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은 수령만 주체고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인간의 가치가 발휘되는 노예밖에는 안 됩니다. 주체 사상은 철저한 노예 사상입니다. 논리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내 특징이야. 근데 결론 뭐예요? 수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건 발휘 안 돼. 그러니 수령이 내수예요. 그러니까 수령만 지시에 따르도록 만든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걸 했더니 김정은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 사람들. 만났겠다. 안 만났겠다. 네, 죄송합니다. 혼자 만났을 거라고 했는데 안 만났. 아니 몽골 대통령을 초청하고도 국가 정상이 왔는데 자기 아직 지지 기반도 약한데 와줬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봉주 총리만 만나고 김정은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을까요? 열받았으니까. 열받죠. 와가지고 자기를 좀 띄워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서 어떠한 포괄적 정권도 영원할 수 없다. 대단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이런 말을 한번 해야 되는데. 갑자기 힘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화대사. 네, 오늘 우리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다 이제 평화대사가 되시는 건데 평화대사 대통령.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회의장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저하고 비슷한가요? 접니다, 저. 이게 미국에서 워싱턴 타임과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그 국제 컨퍼런스에 저도 갔고 이분도 몽골의 국회의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이 대통령 될 줄은 몰랐지만 아직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문선용 총재님을 국빈으로 초청했습니다. 한학자 총리 두 분을. 근데 또 정말 감동적인 거는 그 카페트를 보통은 그 앞에만 깔잖아요. 이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다 깔아서 정말 모시고 대대적으로 몽골 시내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정말 그런 국빈의 예로 모셨습니다. 문 총재님이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식처럼. 그러니까 문 총재님의 그 정신을 이분은 배웠다고 저는 봅니다. 문 총재님도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서슬퍼런 그 북한의 소위 그 만수대 의사당,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거기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문선용 총재님이 무슨 주체 사상 가지고 통일하냐고. 하나님의 어머니 살아계신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인간이 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 이 세상이 음양의 조합으로 다 질서 있게 되는데 그건 어디 누가 만든 건데? 검수 거기 윤기복, 조평통 위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테러하고 막 그랬던. 아무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김다령 부총리 이런 사람 놓고 윤기복 위원장 그러면서 또 큰 소리로 주체 사상을 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정신을 아마 정말 이런 분이 용기 있게 몽골도 과거에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된다랍니다. 다시 민주화된 거예요. 그런 민주화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도
몽골 대통령한테 배워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북한 이번에는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럼 되겠어요? 북한 민주화까지도 열어서 통일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게 진정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들었던 종주국이 소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러시아죠?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그러나 푸틴이 KGB 출신이고 강력한 과거의 그 구소련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소련 연방은 해체됐습니다. 러시아하고 다 나눠졌어요. 그죠? 이 레닌의 동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내렸죠. 이제 끌어내렸죠. 이 북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차이아 엘베르트 대통령이 그건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내가 억압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맞아요.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항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은 다 착해가지고 다 속에는 끓는 거 없을까요? 저거 어떻게든지 뒤엎고 싶은 생각 없을까요? 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없을까요? 다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독재 체제는 지구상에 나만한 나라가 없어요. 다 바뀐 겁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러니 북한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소련 연방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김진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책도 쓰고 고구려. 근데 이 사람 쓰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진명 예언,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책을 딱 펴면 세기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정말 미스테리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소련과 미국을 중심하고 엄청나게 냉전 체제가 극심했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세기였는데 아니 소련이 왜 없어졌지? 소련 연방이 왜 해체됐지? 미국이 전쟁을 했나? 아니죠. 근데 왜 없어졌지? 왜 붕괴됐지? 왜 냉전은 해체됐지? 이것에 대한 이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파헤치는 냉전이 어떻게 해체됐는가를 주제로 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요. 뭐냐면 소련 연방의 하나였던 아제르바이잔이나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거기도 서기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바꿨지만 거기에 서기장 2명의 인터뷰를 했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소련 연방의 전직 서기장들이 소련 냉전 붕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누군가요? 한국 사람 누굴까요? 김진명 작가가 바로 그분이 문성용 총재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걸 쓰면 혹시 자기가 또 종교적 편견을 해서 핍박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인데도 안 쓴다면 이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문에 나와요. 과연 문성용 총재가 어떤 일을 했길래 냉전에 기여했다는 거고 왜 소련 연방의 서기장들이었던 사람들은 한국의 문성용 총재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언했을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소련 연방이 1922년 연방체제로 출발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도 공산화된 겁니다. 원래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도 얄타라든지 포츠다미라든지 카이로에서 연합국들은 조선과 같은 나라들이
만약에 일본이 해방이 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독립을 시켜줄 것인가? 근데 아무래도 민주적인 어떤 국가를 끌어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좀 연합국들이 나눠서 좀 관리하다가 적당한 때에 독립시켜주자. 이게 이제 신탁통치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로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38선도 소련군이 내려올 때 미국이 처음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소련군이 일본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딱 떨어지는 8월 9일이죠. 소련군이 그날 저녁에 일본 해방할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녁 8시에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이건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왜? 일본군이 강할 때는 일본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미국이 계속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발 좀 이 극동군을 좀 잡아달라. 이 극동군이 지금 100만의 극동군이 만일 일본 본토로 내려오면 미국이 이 일본 본토를 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앞에 있는 이오지마, 사이판 가는데도 몇만 명씩 희생을 당했는데 미국 군대가. 일본 군인들은 동굴 안에 딱 숨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저랑 배가 막 쎄! 그러고 죽고. 그 무서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군인들도 질린 거예요. 근데 100만 군대가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에게 이 극동군과 전쟁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선전포고하고 4시간 만에 그냥 밀고 내려오니까 일본 군대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보름도 안 돼서 개성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만주만이 아니라 개성까지 온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개성은 어디입니까? 38도선 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니네 합의했었잖아. 38도선 지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뒤로 다시 올라간 거죠. 올라가면서 미국에게 일본도 분할 통치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볼 때 소련이 벌써 앞에 동유럽에서 해왔던 그 꼴을 보니까 소위 좌익 정부를 세워가지고 다 공산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련이 그냥 놔두면 한반도도 저런 식으로 먹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일본까지 뺏기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 기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소위 태평양을 지키는 이 기지로 삼아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황당하게 전범국은 일본인데 분단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냉전 체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련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빨갛거나 좀 분홍색은 친공산주의 국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이게 계속 해도 끝도 없고 하여튼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기질이 강한 것 같아요. 그 기질이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데도 있고 강하다 보니까 누구죠? 우리 박항서 감독이 그 사람들의 그 기질을 잘 활용해가지고 베트남을 지금 아시아의 축구 강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은 지금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미국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중국하고도 국경 분쟁에서 중국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이 나라인데 미국은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니까 프랑스에서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북베트남의 일시에 기습남침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궁이 40일 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항복.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숙청이 됐죠. 이건 정말 거짓말 같은 그림이 보이죠.
우리 옛날에 국제시장 뭐 영화 보면 그 올라타려고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베트남을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소위 경찰 가족, 뭐 군인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이나 종교인이나 지식인들. 캄보디아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집단 노동하고 처형하고. 손을 보면 손이 깨끗하고 노동자가 아니면 죽이고, 안경 꼈으면 이건 지식인이라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참혹한 그 당시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살아남으려니까 이런 쪽배를 탔지만 이 배가 뭐 견딜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만도 수십만이에요. 이게 베트남의 통일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선영 총재님은 북한이 이런 베트남을 보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베트남 국민처럼 유약하게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60개국의 선교 기반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다 한국으로 불러서 어깨끼리를 하고 전국을 명륜천천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의도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야 가자. 저 외국 사람들도 저렇게 대한민국 지키겠다는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이 120만이 융집했어요. 이 힘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수호의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문 총재님은 국제 승공연합을 창설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상입니다. 사상. 소위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이 물질인데 그 물질은 모순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서 모순체니까 대립하니까 반이 되고 이게 또 대립투쟁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정반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발전원리는 대립투쟁 발전 이렇게 공식을 정해놓고 그런 파란 빨간 안경으로 딱 세상을 보면 발전하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립투쟁은 방향을 바꾸는 과정은 되지만 실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은 협력과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선영 총재님은 이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고 해요. 이 물질이 단순히 물질이 모순체가 이렇게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정 안에는 성상과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있고 양성과 음성이 다 조화롭게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분으로 나눠졌다가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이 아니라 정분합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대단히 달라요.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과 대립투쟁이야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소위 그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여기도 52회라고 써 있잖아요. 한일 안보센이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감정도 안 좋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은 안 좋지만 이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보고 한국의 안보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비행기 값을 내서 초청해가지고 판문점을 보여주고 교육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한 그 정치인들의 그 비서진들로 보좌관들로 문 총재님의 사상을 알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다 지원해가지고 그들이 국회의원의 선거에 당선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 한국은 사실은 이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에 가면 현의원, 뭐 시의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는 굉장한 기반이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을 중심하고
소련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하고 30만 명이 응집하는 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이 200년밖에 안 된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키워주신 것은 미국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총재님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자유세계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책임과 사명을 미국이 해야 된다는 것을 토로하신 겁니다. 이 30만을 모은다는 게 말이 30만이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썼으면 이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각성한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미국이 깨어나야 된다고 각성시켰던 이 문총재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냐면 뉴스위크지에 표지문들이 나올 정도로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가 상하 양원이 문선명 총재님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들었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는 게. 근데 대한민국 문선명 총재님 정말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했어도 어느 대통령이 문선명 총재님께 고맙다고 청와대에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셔오면 표 떨어질까봐. 표 많은 교단이 더 많으니까. 네. 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미국 갔을 때요. 미국의 신문들이 노무현 대통령 기사를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워싱턴 타임즈는 문선명 총장이 노무현 대통령, 한국 대통령을 크게 내야 된다. 그래서 일면 톱으로 워싱턴 타임즈가 계속 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을 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고마웠던지 돌아와서 문 총재님이 모시긴 어렵지만 그 밑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총재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 총재님이 미국이요 공산주의자가 많았습니다. 미국 공산주의자 없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처음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사상이었어요. 왜? 노동자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네? 자본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나라. 환상적인 이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동을 안 해도 적당히 해도 똑같이 받는다면 이게 뭐 생산성이 있을까요? 내가 밤을 새워서 일했더니 나한테 이득이 많이 와야만 고생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밤새 고생했는데 졸업은 안 했는데 똑같이 필요한 만큼 나눠받는다. 사람이 꾀가 생깁니다. 나도 적당히 하고 받아야지. 그럼 다 일을 안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공산주의는 다 같이 평등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94년에 이 모스크바를 갔는데 정말 가보니까 물건 하나를 사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냥 물건 사서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가가지고 보고 그게 번호가 뭐고 이름을 써가지고 가서 뭘 이걸 돈을 내고 뭘 하면 또 가서 이걸 또 가져다가 또 갖다 줘야만 되는데 공산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에 많았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서 이런 싸움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분을 미국으로부터 추방하려는 세력들이 많았겠죠. 거기에 친소련계의 프레이저 의원이 팔선 국회의원이 문선명 총재를 한국 정부의 앞잡이로 몰아서 추방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봉희 회장이 총재님을 대신해서 4차례 증언을 했는데 근데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이 프레이저를 보고 당신은 마귀의 앞잡이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왜 마귀의 앞잡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문선명 총재님이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해서든 이 미국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앞잡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소련 정부에게 이익을 주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자 한다면 그는 마귀 위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원한다면 내 목을 쳐라. 그러나 내 영혼 토록만큼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다 라고 외쳐요. 저는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통일교회를 입교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입니다. 그러다가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문성명 총재님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는 결국 이 문성명 총재를 몰아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성공했어요. 맨하탄 은행의 계좌에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성금에 들어온 돈이. 근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담당자가 그 세금을 못 낸 거예요. 몰라서 못 냈겠죠. 그런데 그걸 안 낸 것을 딱 잡아가지고 탈세를 했다. 세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안 나는데 그게 7,300달러입니다. 그런데 문성명 총재님이 억울한 거죠. 이분이 뭐 그걸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교단의 책임자니까 이걸 걸어서 문성명 총재님이 한국에 있을 때 형이 떨어져요. 18개월 감옥 댄머리 교도소에 가라고. 그런데 문 총리는 열받으니까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 총리는 미국을 가셨습니다. 가셔서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이 미국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 세계 통일교인들이 이 미국을 살려야만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데 내가 불과 그 7,000달러를 세금을 안 내려고 했다는 말이 되느냐. 그러나 그래도 나는 감옥을 가겠다. 그래서 감옥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세계 선교 본부는 이 덴버리 감옥이다. 여기 감옥 여기에서 18개월 감옥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계시면서도 문 총재님은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기름 때문에 그 음식 찌꺼기 하는 그 설거지 당번하시고 화장실 청소 다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죄수들이 헤이 문, 에이 문 이러다가 이분의 삶을 보고 정말 나중에는 오히려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죄수들이 정부에 청원을 해요. 왜 이런 분을 감옥에 보냈냐고. 정말 이 감옥 안에서 문 총재님은 이 사람을 부릅니다. 몰튼 카플란 박사,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데 우리가 콜드 워, 냉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세계적인 이 학자로서 그 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만든 사람입니다. 이 학자가 그 당시 문성명 총재님이 만든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카플란 박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소련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소련은 70년을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불러서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해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왜? 아니 지금 그 당시에 소련이 핵무기도 미국보다 많아요. 공산주의 영토도 더 큽니다. 그런데 소련 연방이 해체된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정쩡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문총리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당신은 학자의 눈으로 보지만 나는 하늘의 뜻을 놓고 보고 있고 이거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뜻대로 따르라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진짜로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이 호텔 바로 길 건너편이 어디냐면 소련 대사관이에요. 거기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문 총리는. 소련 연방은 70년을 넘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야, 대단한 거죠. 그때 문 총리는 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젊은 대학생들, 70개국의 대학생들을 전부 베를린 장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냥 겨우겨우 돈을 어떻게 아르바이트하고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독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를린 장벽에서 70개국의 젊은이들이 디마우스 스펙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 장벽은 무너진다 막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동독의 대학생들이 그대로 세계 70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베를린 장벽 붕괴를 외쳐주는데 우리는 안 해야 되느냐라고 이 운동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때 문총재님 오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장남이 왔어요. 문효진 회장이. 근데 이 장남이 독일에서는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통보를 했는데 문총재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왔습니다.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호하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출발을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뭐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출발하자마자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동양 사람, 한국 사람 딱 있으면 티가 너무 나잖아요.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지도자 한 분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빨리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한국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가니까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서양 사람은 이게 독일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같이 앞장서서 갔는데 여기 북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남북통일 탁 하고 이제 그 장벽에 가가지고 이 베를린 장벽에 누가 더 높이 이 통일 마크를 붙이느냐 그래서 달려가서 그냥 붙이고 여기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에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 스티커를 베를린 장벽에 붙여서 제가 30년 뒤에 국민연합 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문점에 가서 붙여야 되는데 독일 베를린 장벽에 붙였더니 독일이 먼저 통일이 돼버렸어요. 베를린 장벽이 2년 뒤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 근데 불과 무너지고 329일 만에 독일은 통일이 끝났습니다. 아마 우리도 정말 이런 급변한 상황이 왔을 때 몇 년 걸려서 해야지 큰일 나, 다 열면 큰일 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막아놔야 된다. 그게 될까요? 지금 막혀있는 남북관계에서도 탈북민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북한의 동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의 준비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포를 끌어안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먹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금을 어떻게 하고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이건 다음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만 통일되는 거지. 그래서 문선명 총리님 뭐라냐면 통일은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이고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레닌입니다. 레닌 동상을 깔고 있는 이 소녀가 1년 전쯤 내가 1년 후에는 저 레닌 동상을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야. 추측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소련 연방 땅에서. 정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서독의 총리가 헬무트 콜입니다. 헬무트 콜을 독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대 통일 독일의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독일에 오셨습니다. 폴란드에 가서 바엔사 대통령하고 저녁 먹다가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체했을 거예요. 음식 먹다가 체했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역사가
독일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독일 민족을 축복해 주소서. 그 문이 조금 열렸을 때 독일 민족은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일 민족만 사랑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맨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역은 마지막 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면 한반도가 통일되는 건 세계 전체가 통일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미일 중소가 둘러싸는 이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평화의 축이고 여기서 통일되는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중심 국가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독일만 통일이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통일의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통일은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우리의 능력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됐어요. 왜? 경제적 능력은 제가 대학생 때 갔던 그 독일 있잖아요. 그 독일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 동포를 살려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능력이 있어요. 헬무트 콜만 놀랬겠어요. 독일 이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에 이 사람이 호네커 동독 서기장입니다. 이 서기장이 1989년 10월 7일 베를린 장벽 붕괴 32일 전입니다. 이게 여기에 수백 대의 탱크가 행진하고 있잖아요.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뭐냐? 동독이 공산화된 40주년을 기념하는 동독 공산주의 국가 건설 기념일이에요. 고르바초프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고르바초프를 비롯해서 공산권 지도자 2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호네커가 보시오. 동독이 그때 공산주의국가에서 가장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회주의는 성공했고 동독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박수를 받았는데 32일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동독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제가 학생 때 갔던 그 독일을 25년 만에 다시 갔어요. 그때는 이쪽은 이제 동독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못 왔던 곳을 25년 후에 갔는데 이 독일의 육선 국회의원과 저녁을 먹은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독일 통일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르바초프다. 소련 서기장 이래요. 진짜가 아닌가 긴가 하는데 2014년 11월 1일 이게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에요. 저만 베를린에 간 게 아니라 고르바초프도 이때 베를린을 왔더라고요. 그때 이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독일 통일은 왜 됐고 베를린 장벽은 왜 붕괴됐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사람들이 답해요. 첫 번째,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에 베를린 장벽 붕괴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안 막았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마음 먹으면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왜 통일이 됐느냐?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었던 동독 사람들의 강한 열망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통일이 되려면 저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중국의 정책 권한을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시진핑 정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부를 바꿔야 됩니다. 민주화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국제정세의 변화가 와서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천원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입니다. 한국 못 믿어. 우리는 차라리 중국에 이렇게 가면 통일 안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준비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왜?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 3만 5천 명이 어려워도 아껴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브로커에 돈을 뺏겨도 좀 수수료를 줘도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탈북민 가족이 있는 것을 부러워한다 이겁니다. 네. 대한민국 가서 잘 살겠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는 못 바꾸더라도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훌륭한 인재로 클 수 있게 대한민국 국가가 도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국 젊은이가 연고도 없는 북한의 땅에 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워도 돈을 보냈던 그 고향에 자식이 간다면 야, 너 덕분에 너희 어머니 덕분에 그 고모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았다. 너 잘 왔다. 우리가 너 뭐 하든지 다 도와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는 만약 레이건과 내가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전개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핵전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죠? 네. 그 영화의 장면이 1984년입니다. 그때가 핵전쟁의 위기가 가장 셌던 때예요. 그래서 영화가 나온 겁니다. 터미네이터가. 그때 핵벌 나오는 거를 미래로 가서 뭐 고치고 뭐 이러고 뭐 바꾸고 이런 영화 아니에요. 그 당시에 1985년에도 이거 안 했다면 이미 세상은 핵전쟁까지 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레이건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39대 현직 대통령은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는 선거 공약이 주한미군 철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00명 빼갔어요. 다 못 빼갔어요. 왜? 공화당이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선에 나올 때 선거 공약이 주한미군 철수 플러스 알파 한미연합사 해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능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생각할 때 옛날 같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이 올라온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 빠져나가자 2년 후에 막 노리고 있다 기승남침한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분간 3, 4년 아닌 척하고 잘 있다가 중에서 기승남침한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문선명 총재님은 지미 카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카트 잘라내고 레이건을 당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결심한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 뉴스월드라는 신문을 갖고 있었는데 뉴욕에 이 사장이 박보이 사장이었습니다. 레이건에게 보여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가를 소개하라. 가서 이 뉴스월드의 신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보이 사장한테 지금 레이건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겁니다.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 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선명 총재님이 당신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국제 공산주의에 승리하기 위해서 레이건을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레이건이 깜짝 놀라서 사실 그동안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알았다. 문선명 총재 고맙다고 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거가 표가 나와 이기는 거 아닙니까? 표? 근데 레이건이 70세 고령이시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현직 프리미엄의 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문선명 총재님이 큰 결심합니다. 불러서 뭐라면 박보이 사장한테 자네 만약 내일 오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내일 신문 헤드라인 어떻게 쓸 거야? 대문장만 앞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내일 전 미국으로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이겼다는 신문을 보내라 됩니다.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이다.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월드라는 이 신문에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레이건이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신문이 투표도 안 했는데 선거인단이 지금 찍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이 신문이 온 거예요. 전 미국으로. 레이건은 이걸 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아침부터 보시오. 내가 오늘 압승합니다. 이 자신에 찬 이 모습이 미국 국민을 흔들었습니다. 결과는 선거인단 538명 중에 489명, 상상할 수 없는 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인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도 쫓아갔지만 뉴스월드 사장실로 쫓아간 거예요. 박보희 사장, 어떻게 당신들은 이걸 알았냐. 압도적 이 당선을. 도대체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박보희 사장이 딱 한 분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니까 우리 신문사의 사주인 문선명 선생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는 도대체 몇 명에게 전화를 돌린 거냐.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딱 한 분에게 전화한 거로 합니다.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조금 잘하잖아요, 농담. 그럼 하나님 전화번호 좀 주시오. 그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SDI라는 우주 방위 전략을 발표합니다. 소련에서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온다면 여기에서 방어해서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소련 영토에서 1차적으로 요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10개가 떠 올라왔는데 한두 개만이라도 요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소련 땅은 전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고각으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어떻게 떨어질 때 40km 정도 이 구간에서 우리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먼저 자폭하는 겁니다. 우리 미사일이. 자폭하는 그 폭발력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건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맞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은 소련 땅에서 떠 올라올 때 소련 땅에서 요격하겠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면 여론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이. 근데 미국의 당시에 워싱턴에는 워싱턴 이브닝 스타라는 보수 신문이 폐간됐습니다. 재정난으로. 누구도 레이건을 도와줄 신문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선명 총장님이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감옥까지 가는 순환을 당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결국은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고르바초프는 큰일이 났죠. 미국은 SDI 정책으로 막대한 군비 경쟁에 나섰는데 소련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재정난에. 그러니 고르바초프는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미국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요청해가지고 SDI 안 하면 우리도 한다. 이런 겁박했는데 꼼짝도 안 해요. 다시 그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다음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미국이 SDI를 안 하면 유럽에 전진 배치된 소련의 핵미사일을 뒤로 다 철수하겠다고 큰 약속을 했는데 레이건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SDI 한다. 고르바초프 입장에서 볼 땐 레이건도 확실하고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미국은 진짜 한다고 본 겁니다.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믿을 만큼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압박하다가 말았다, 하려다가 말았다 이러면 상대가 믿질 않아요. 응? 레이건은 압박 정책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워싱턴 타임즈였고 결국은 레이건의 제안에 따라서 미소가 핵미사일, 중장거리 핵미사일 50%를 감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와야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고르바초프는 이제 전쟁의 위험은 없습니다. 둘이 다 같이 핵미사일 폐기하는 상황인데 바르샤바 조약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 지도자들 다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산국가 해역국들은 이제부터 각자의 정책의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소련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대신
지원도 안 한다 이겁니다. 소련은 우리도 경제 회상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원 못 하겠다. 그 전에는 사회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막 돈을 뭐 자원도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안 보냅니다. 이제는 소련이 개혁 정책으로 간다. 너희도 개혁 정책을 하라 이겁니다. 간섭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국경을 여는 거예요. 소련 때문에 다 막혔던 국경을 열었더니 간섭을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동독 주민들이 옆에 있는 국가를 한 바퀴만 돌면 서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수십만 명이 탈출하는 거예요. 1년에 50만 명 이상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마 북한도 중국이 저 국경을 막지 않고 길을 열어주면 북한이 한번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중국이 다 막고 잡아서 보내주는 이 일은 뭐예요?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미국을 맞상대하기 싫고 완충지대로 북한을 두는 게 더 이득이라고 떠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랬더니 동독공산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89년 11월 9일 저녁 6시. 킨터 샤보스키 대변인이 동독 국민 여러분, 우리도 여행 자유화 조치도 하고 개방도 하고 뭐 할 거니까 믿어달라.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기자가 무슨 이탈리아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떨결에 지금 이 시간으로 그 조치가 단행되는 겁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아닙니다. 동독공산당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중계를 보고 있던 사람이 그날 밤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고 그날 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대한민국도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외무부 장관이 레이건이 83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은 소련에게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 노선에서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이르렀다. 레이건은 이 진리를 전해준 것이 바로 워싱턴 타임즈라고 증거했고 부시 대통령, 마가렛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총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소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정상 수상들, 대통령들을 40명을 끌어안아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40개국, 65개국, 600여 명의 언론이 참가했습니다. 이것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데 정말 소련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미리 잘 엮어가지고 이들이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문총리님은 이제 소련이 레닌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 자유를 허용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한국과 수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실제로 이것을 이행했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 정부의 6개월 정도 뒤에 한국과 수교를 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이득이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재앙이겠죠. 소련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때 소련 대학생 3,500명을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모든 예산을 대가지고 미국에 데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책에서.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워싱턴과 뉴욕을 가서 보니까 자본주의는 필망한다고 그랬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알았잖아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공산주의 기득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고르바초프도 감금하고 뭐 대통령에도 취임하고 이런 권력 장악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많은 시민들이 탱크에 올라타서 맞고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보이죠. 이 과정에서 5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싸움에 앞장서서. 그런데 그 5명 중에 3명이 바로 미국 가서 교육받고 돌아왔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트 그리에프 차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한 것이고 고르바초프는 구사회생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공산당 서기장직에 사퇴하고 공산당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졌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19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는 것을 소련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붕괴가 됐는데 미국과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소련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냉전 체제는 끝났는데 전쟁이 없이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문성명 총재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써서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했다. 여기에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을 썼다 해도 이것이 이보다 더 좋은 귀한 투자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귀한 투자를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돈을 댄 게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통일부의 신도들이 정말 헌금을 하고 문선명 총재를 도와줍니다. 문 총재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질게 일본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았어요. 왜? 지금은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에 있는 그 통일 교인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용서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르바초프가 3년 뒤에 한국에 왔죠. 세계평화 정상회의에 오셨는데 이때 문선명 총장님의 자택까지 왔습니다. 그때 문 총장님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비록 당신이 소련의 대통령직은 내려놓았지만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루는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니고 오직 당신이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 멋있죠? 총장님은 소련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중국부터 움직였습니다. 중국을 개방시켜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단지를 광동성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붕 총리와 양상문 주석, 중국의 원투가 다 여기 왔습니다. 이들을 움직여가지고 북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자동차 공업도시 조성은 북경의 최고 지도자들을 개몽시키고 그 결과가 김일성 주석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다. 문 총재님은 이런 포석을 따라서 중국을 움직이고 다시 미국을 움직이고 소련을 움직이고 그 기반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김일성이 문선명 총재를 특별비로 보내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의 기반을 닦아서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기반과 세계적인 이 실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에게 통일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만수대 의사당에서 2시간에 걸쳐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 연설이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것인가? 통일은 하나님과 인간에서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진화론 얘기하는데 진화론 있기 전에 순놈, 암놈, 남자, 여자 이 상대적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거야? 네? 그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인간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 당신의 마음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 마음 안 보인다고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윤기복 위원장 이게 쉽게 말하면 김용철입니다. 김용철 조평동 위원장 이 윤기복 위원장 마음 있지? 그런데 마음 봤어? 또 사랑 있죠? 사랑 봤어? 보지 못하더라도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주체 사상 가지고 어떻게 남북통일해야 돼? 그 인간도 결과적 존재인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된다면 이게 어떻게 통일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만 남북이 같이 사는 통일이 되는 거지 주체 사상 가지고 공산주의 철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김일성 주석도 내 말 들어야만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 윤기복 위원장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영상 보시면
저 문선영 총재 선생님의 놀래가지고 그 강연을 잘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주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일성은 문선영 총재님을 만났습니다. 왜? 문 총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 총재님 다 아는 겁니다. 할 얘기 다 하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협상하면서 금강산 개발에 대한 얘기도 합의를 했던 거죠. 현대가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현대가 하기 전부터 통일그룹이 일본을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불과 20달러밖에 안 줬습니다. 입산료가. 현대가 그걸 차지하다 보니까 100달러를 주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 현대를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정부가 현대에게 그 사업권을 주고 그 돈을 받아서 북한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현대도 다 죽은 겁니다. 문선영 총재님이 하려고 했던 그때의 금강산 개발은 현대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나 가서 자고 오는 게 아니고 홍콩처럼 세계적인 노비자의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공항도 만들고 거기에 전 세계 통일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었다면 북한 변화가 왔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문 총재님 김일성 만나서 4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오는 기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이산가족 상봉합시다. 그리고 왜 핵무기를 만드십니까? 김일성이 우리는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니까. 못하라고 오해를 받냐 이거. 그래서 국제 핵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김일성이 이걸 수용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선영 총재님이 가서 내가 종교인이니까 여기 우리 교회 부지를 하나 주면 안 됩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그리고 통일그룹과 북한 정부가 10가지 합의를 합니다. 남북 불가침에 합의하고 핵무기 제조나 배치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리트렌제스박하고 평양예술단 이런 것도 다 합의했습니다. 이걸 다 합의하고 나서 문선영 총재님이 이제 그 만찬장으로 가는데 김일성 주석의 손을 딱 잡고 갑니다. 손을 보세요. 누가 앞에서 잡고 갑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은 신이에요, 신. 그죠? 그 신과 같은 김일성 주석의 손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 문 총재님이 말씀하면 김일성이 손을 빼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걸 꽉 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문 총재님이 정말 신념과 하늘의 뜻을 갖고 갔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체 사상의 그 나라에서 주체 사상으로 안 된다고. 김일성도 주석도 살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자기들끼리 통일이 되겠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도 김일성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북한의 김일성이 연영복 총리를 보내고 우리 정원식 총리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채택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사인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 정부의 사람들은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문선영 총재가 이런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체 사상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통일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심장부에서 경제협력을 한 겁니다. 금강산이나 저 개성공단 국경이 아니라 평양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북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통일그룹의 대북 사업이죠. 그래서 광고판이 붙은 거 아닙니까? 북한에 다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우리 함께 이런 것만 있지 거기에 무슨 상업 광고가 있습니까? 이걸 만들었죠. TV에서 상업용 광고를 하게끔 만들었죠. 리트렌제스가 가고 평양예술단이 오가면서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일었죠. 남북 대학생들이 공식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5차례를 만났습니다. 5차례. 네. 이 세미나를 제가 실무자로 5차례를 다 진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들이죠. 분단 최초로 평양까지 가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9차례를 진행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평양이 고향인데 가셔서 자기 고향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위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앰뷸런스로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우리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실어서 일산병원으로 모셨는데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간다는 게 실향민들에게 얼마나 그게 벅찬 일인가 그때 느끼는데, 북한이 육자회담을 탈퇴하고 완전히 이제 다시 막 가려고 했을 때 문선명 총재님이 워싱턴 타임에 주동훈 사장을 보내가지고 4시간 반을 설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안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믿는 사람은 딱 문선명 총재의 채널입니다. 왜? 워싱턴 타임즈는 믿잖아요. 그래서 이 주동훈 사장이 4시간 반을 설득해서 결국 북한이 9.19 합의에 사인해요. 9.19 합의라는 게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문서로 남긴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문선명 총재님이 성화하신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학자 총재님의 특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상훈 사장을 이 수많은 외국인 해외 동포들 중에 딱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옆에 세우고 정말 항상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잘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기반을 닦았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정말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문 총재님은 가셨지만 한학자 총재님은 새로운 방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강대국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해의식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외교 강국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게 한학자 총재님의 지향점입니다. 근데 이건 정부의 힘만으로 안 돼요. 한국 정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변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기반을 모으는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그거는 정부가 못하지만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일생을 통해서 닦아놓은 세계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2000년에 킨텍스에서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 현직 정상들도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기반에 동참해서 이 운동에 동참해서 왔고 많은 정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인데요. 한학자 총재님이 이 주최한 이 행사에 8명의 현직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 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럽 정상들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이건 캄보디아 대통령 국민입니다. 저도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아프리카.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는 한 달 전인가요?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켰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세계적인 정상급 지도자들이 여기에 2022명이 참가합니다. 한국이 1011명, 해외가 1011명, 2022년까지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아보자 이겁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도 들어와 있고, 미국의 중심 지도자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 기반을 닦아보겠다는 것이 한학자 총재님의 기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계속 지향하고 가시는 것이 뭐냐, 지금 한반도에 유엔의 제5사무국을 유치하자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유엔 사무국이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지만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그 아시아에 없는 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설치할 수 있다면 국제 분쟁을 막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국제적 기반을 움직여 와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100만 명 서명해갖고 그 당시에 미국까지 가서 반기문 총장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받아도 우리나라 국가가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한학자 총재님이나 문선명 총재님이 하고자 했던 그 꿈을 진짜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기반을 닦고 한국에서도 그렇죠. 외교관들이 이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을 만들자는 운동에 동참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한국 통일의 천운을 몰아오기 위해서 매년 2013년부터 120개국, 130개국이 참여하는 피스로드라는 자전거 평화 운동을 해온 겁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해가지고 93일에 걸쳐서 한국 땅에 도착했던 2015년의 모습이고 2017년에는 113개국 현직 국회의원 450명이 이 피스로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피스로드의 날이 있어요. 국회가 아주 정확. 외국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 종약을 걸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평양에서도 우리는 이 피스로드 운동을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보셨죠? 비록 한국 사람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러시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기반은 한국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총리, 한학자 총리 같은 세계적 기반은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문선명 총장님, 한학자 총장님 닦아놓은 이 기반과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국위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무슨 종교적 편견이나 따지고 언제까지 그런 시각으로 이분들이 해온 업적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한학자 총장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매년 100명의 탈북민 2세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줍니다.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일본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갑니다만 일본에 데리고 가서 한일 해저터널의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고향과 같이 문선종 총리님도 한학자 총리님도 고향이 북한 분들인데 한국 땅에 와서 세계를 살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반을 닦았지 않았나요? 그러니 너희도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장학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일본까지 가서 그런 큰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거기죠. 효정통일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을 우리는 지금 9년째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리, 문선명 총장님이 성화하신 이후부터 정말 최일선에 서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 가평이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문선명 총장님과 한학자 총장님의 그 평화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세계인들이 앞으로 이곳을 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아카데미에 참가하신 이번 3기 우리 지도자분들이 정말 남북통일, 세계 평화에 이 내사가 가평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이 운동을 지지해 주시고 평화대사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